김성환의 시사야.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서방 세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향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세계 이면 시간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정보 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내년 초에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네. 지금 러시아군이 국경 지역 4곳에서 집결해 있고요. 기존에 러시아가 국경 근처에 배치한 병력이 한 7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12만 명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초에 최대 17만 5천 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충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만약에 실제로 침공을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차는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면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면서 30-40분이면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단 군수물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뭐 그동안도 지원을 했지만 일단 보낸 상황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704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네. 군병력까지 즉시 동원할지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진 않고 있으니까요. 나토도 구체적인 군사 지원 방안까지는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G7 외교개발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금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한 1,000km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근데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다. 네. 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군을 이동시킨 것도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무력 시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1990년에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러시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그 이후에 폴란드, 체코에 이어서 발트 3국 까지 다 가입을 시켰고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뭐 회원국은 아니지만 군사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EU 가입도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서 나토에 요구하는 건 우크라이나 가입 약속을 철회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토는 그 문제는 우리 회원국들하고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지 러시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2014년에 강제로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칠러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물러났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국경이 2,000km나 맞닿아 있는 바로 이웃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코앞까지 나토군이 들어오는 걸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러시아 분위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러시아와 연대하는 것보다는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2019년 2월에는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랑 좀 충돌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나토가 네. 다른 옛 동구권 국가들은 신속하게 가입을 시켰는데 우크라이나는 회원국 간의 이견이 남아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유보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이 우리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경계지라는 이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러시아하고 서유럽 쪽, 유럽 쪽하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원래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데요. 러시아 건국의 뿌리다 이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기원이 키예프 공국인데 키예프가 1240년에 몽골 제국의 침입을 피해서 동북부로 이주해서 건설한 곳이 모스크바, 지금 이제 러시아의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벨라루스부터 우크라이나, 조지아까지 있는 옛 제국을 재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우리랑 하나다, 한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있는 슬라브족 중에서도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백러시아인이 동슬라브족으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또 우크라이나가 중요해요. 우크라이나의 남쪽 크림반도에는 지금 러시아 흑해 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이죠. 지금 최근에 노드스트림 2가 이제 개통이 됐고요. 네네. 네, 러시아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서방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걸 정말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크림반도도 강제 병합을 병합하듯이 했죠. 네. 공격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네네.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KGB 요원이라는 사실은 네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KGB 요원으로 지내던 시절과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동독이 무너진 걸 지켜본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구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대거 가입하는 걸 지켜봤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뭐 소련이 붕괴한 8년 뒤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속속 나토에 가입을 했고요. 2004년에도 과거 소련의 편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을 했던 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이 대거 나토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끼니까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을 했었죠. 네네. 그리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요. 근데 지금 뭐 발트 3국,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나토 군이 이제 배치가 되니까 2016년부터 러시아도 그러면 난민 유입을 막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최근에 라트비아에까지 병력을 배치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서유럽이 이웃 국가들 간의 왕래가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서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된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는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면 러시아의 민주화가 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의 체제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 결과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얘기가. 네. 근데 일단 나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영향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 네. 또 북유럽 국가들이 나토하고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는 네네.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유럽, 동유럽 이게 다 나토로 넘어가면 러시아가 정말 유럽에서 고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동안은 중립 노선을 표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나토랑 협력을 해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지금 중립을 지켰던 북유럽 국가들마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북유럽까지 그러면 러시아가 포위되는 거잖아요. 포위되는 거죠. 네, 그렇죠. 미중 패권 전쟁, 그러니까 패권전 속에서 네. 러시아가 자기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 양대 축은 미국하고 구소련이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지금 G2 시대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밀려서 살짝 소외돼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좀 전면에 나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유가 인상 때문에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이런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매장량, 생산량, 수출량이 러시아가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9월에 자국에서 나토랑 연합 군사 훈련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레드라인이란 건 없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11월 들어서 우크라 국경 인근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또 국제 질서 측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도 과시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럴 때마다 이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굉장히 주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다른 분석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지가 4월쯤에 러시아가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6월에 제네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집결하니까 지난주에 정상 간의 화상통화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무력 시위를 시도할 때마다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러시아에게는 곧 미국과의 대화를 의미한다. 이런 게 아니냐라고 지금 관측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하고 유럽의 내부 뭐 상황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번째로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발표된 게 5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그 다음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5월 말에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던 병력을 일부 철수하면서 일종의 유화책을 푸틴 대통령이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8월에 들어서서 탈레반에게 거의 쫓기듯 미국이 아프간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해진 미국의 징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시각이 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미국이 강하고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약했는데도 지난 봄에 우리가 기회를 놓쳤네라고 푸틴 대통령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때 우크라이나를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건데요. 지금 유럽 내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러시아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벨라루스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고요. 친러시아적인데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여파가 아직도 다 가라앉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고 유럽의 코로나19가 계속 재확산되고 줄어들었다가 또 확산되고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부적으로 여기도 위기가 있는데 이 유럽의 위기 동안 리더 역할을 하면서 유럽을 정리해왔던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 만에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의 양대 국가 정상이 교체되면 그 유럽도 당분간 혼란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차분히 안정이 되기까지요. 근데 러시아도 사실 코로나19랑 경제 악화 때문에 국내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 이 우크라를 침공하면 국내적인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선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럽이 혼란한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이렇게 러시아로서는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 행동하면 나토는 나토지만 뭐 나토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죠. 프랑스, 영국 이런 데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거지만 나토가 그만큼 여력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전쟁할 여력이 있는 것이냐. 그래야 러시아도 좀 움찔하면서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개입에 과연 나설 것이냐. 그래서 이제 미러 화상 정상회담이 이제 7일에 있었는데 다음 날 8일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공격에 맞서서 미군을 실제로 배치할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군사 배치는 논의 테이블 위에 없다. 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여지를 좀 남기긴 했어요. 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지만 나토 회원국의 결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일단 군사는 파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좀 약간 당황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도우러 와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대신 미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침공을 하면 실질적이고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대가냐. 이게 경제적인 측면의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죠. 폭스지가 미국과 나토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우크라 관련 러시아와의 전면 군사 충돌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보다는 경제적인 압박에 훨씬 집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걸 제재할 수 있을 것이냐. 독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가스관 연결 사업이죠. 노드스트림2 최근에 완공이 됐는데 이걸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끊어버린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로는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 2를 제재해버리면 이게 독일이나 유럽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겨울철에 난방이 그렇죠.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막상 실현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숄츠 총리가 뭐 러시아에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긴 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약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진행해 오긴 했는데 이번 위기를 앞두고 더 제공하기로 했던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00억 원 상당의 군사 원조 제공을 갑자기 연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려했다는 건데 이걸 굉장히 기대했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침공에 나서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지는 반드시 이제 러시아가 추구하는 게 전면전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돈바스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방식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여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게 꼭 군사적으로 굉장히 충돌을 해서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게 훨씬 더 그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전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 서방 세계는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러시아도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러시아로서도 실제로 침공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 뭐 동맹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과 러시아 네. 같이 또 공조할 움직임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워싱턴 외교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서로 조율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네.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결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대립하는 게 훨씬 이롭다는 거죠. 네. 누군가가 하나가 확실하게 승리하는 건 원하지 않고 이렇게 둘이 분쟁을 벌여야만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일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함께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탁은 아니더라도 양측이 암묵적으로 협력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뭐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양쪽에서 흔드는 거죠. 그렇죠. 흔드는 거면 양쪽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이 많겠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대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러시아가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두 개의 지역에서 한꺼번에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라 경제랑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시급하고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러시아로서는 판단을 한다는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승자는 푸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또
약간 불길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하여튼 이래저래 국제 외교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